7월 21일 동아일보 오피니언에는 품위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유혹적이죠. 품위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우리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을 품위 없다고 나무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은 품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하면서 이 기사를, 이 오피니언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그림을 두고 그것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이런 글입니다. 그런데 또 그림 하면은 여러분이 아유, 우리는 그림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과 글을 잘 쓰려고 하면은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이 정치, 시사, 법률 이런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먹고 입고 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한글로 또 우리 한국어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주 논리적인,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갈 때 이거는 첨단 기술인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거를 향상시키면 다들 그 늙는 거 싫어하죠. 아이들도 자기들은 안 늙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요즘 초등학생도 화장하고 중학생도 분 바르고 나이 들어 보일까봐 걱정하고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드는 걸 싫어한다, 이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면 신체가 늙는 것하고 별개로 계속 젊게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겉보기는 멀쩡하고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뇌가 그냥 푸석푸석하게 삭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분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 또 뉴스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런 것을 생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두뇌가 우수하다 하는 객관적인 징표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한번 우리 모두 품위 있게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결국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글쓰기라는 게 지금 이런 수준이고,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그렇게 쓰면 이렇게 걸리는구나.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그런 그 편안한 시간이 됐기로, 그런 시간을 보내기로 합시다. 이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쓴 사람은 이은화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거기에도 소개해 놓았고 또 나름대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 같습니다. 보니까 미술평론가,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또 융합미술연구소 크로싱, 가로질러 가다 하는 그 크로싱의 대표다. 2022년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를 하는 강사, 이런 것도 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만 해도 이은화의 미술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좀 짧은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총 건수가 224건. 아주 장기 연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글을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한 것도 좀 찾아봤는데 2019년 11월 6일에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은화 씨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전문가다. 이런 거를 한다. 이러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나처럼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이 치열한 미술 동네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내가 호기심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 그래서 그걸 좀 채워보려고 유학을 갔는데 이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를 끝없이 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한 분야를 공부하면 또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유럽에서 대학원 합해서 6개를 다녔다. 그래, 뭐를 배웠는가 하니까 회화, 이게 보통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걸 말하죠. 그래픽 디자인, 미술사, 현대미술, 아트 비즈니스까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다 미술이고 이게 다 미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 중에는 소도비 경매와 관련된 거기서도 하나를 배웠는데 그래서 이 국내 경매 회사에 아주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경매 회사에도 다녔던 모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학위는 석사 학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자유대학인가 뭔가 불분명한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수료, 과정 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 같죠. 미술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 대학, 저 대학, 이 대학원, 저 대학원 해서 6개씩이나 다녀야 하는가? 좀 이상하다. 그 학교 다니면서 졸업장이 쌓일 텐데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다. 동아일보에서 지금 길게 긴 기간 이렇게 이은화의 미술시간이라고 해서 오피니언을 게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동아일보에 실린 품위 있는 노인이라는 글을 이제 읽어 나가기로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살아가는데 물은 중요하다. 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번성했고 깨끗한 물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상품이기도 했다. 흔히 이렇게 쓰는데 하나의 상품이기도 했다라는 거는 영어 번역 툴입니다. 우리도 깜빡하고 자꾸 이렇게 쓰죠. 물은 오래전부터 상품으로 거래됐다. 이러면 끝날 것을 하나의 상품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영어 번역 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유튜버라든지 방송하는 사람 또 비교적 젊다고 표현이 되는 한 40살 아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우리 한국어로서는 구사하기 어려운 이 억양, 어조를 가지고 또
또 속도 이런 것을 보이는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어 번역투인 거 아십니까? 영어 문장을 보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맞춰보면 이 고저와 속도가 딱딱 맞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것이죠. 빨리 이 한국어도 원래의 모습, 이 우리 국어는 우리 한국인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쉽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이게 딱 맞는 소리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같이 듣고 듣는 사람이 숨이 차면 안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숨이 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글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스페인에서는 이미 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제 이 일상이었다. 요새 이런 말을 참 잘 쓰는데 그게 일상화 되었었다.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처럼 일상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상이다 이런 말을 이제 뭔가 딱 맺고 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즐기면서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이제 여기 이번 그 기사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벨라스케스. 그 사람이 세비야 사람들의 물 거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이랬습니다. 세비야라는 곳은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의 그 지명이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물 거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대에 문자로 표기를 하듯이 그림으로 어떤 사회의 실태, 어떤 사건 이거를 기록을 하는 기록 화가였던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죠. 물 거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이렇게 화가가 창작을 한 거는 남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 여기까지를 보면 17세기 스페인에서 물을 어떻게 팔고 사는지 그 장면을 그러한 그 당시에 상행위 또 이런 장사를 하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앞에서 보니까 이미 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고 판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공산품 같은 것은 사고 팝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판다고 하면은 물을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물 도매상이 있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파는구나. 그것이 거의 일상이었다. 모두 그렇게들 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죠. 물은 팔고 사지 않겠습니까? 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가 사갖고 갈 텐데 물을 사갖고 와서 판다. 이게 이제 순서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한국의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위태위태하다. 이게 그건지 아닌지 지금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그림이 그림으로 그린 그 일종의 역사 기록인가 관공서 문서 대신 그림을 남긴 것인가
물은 사 와서 파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1 하면 1이 끝났으면 다음에 2가 나오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문화를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많은 그 부분이 설명 없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이다.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저 사람이 제대로 말한 건가?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글을 안정감 있게 못 쓰는, 따지면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초보자가 찍으면 계속 막 덜덜덜덜 흔들리죠. 글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글은 화면이 계속 흔들려 가지고 이제 조금 참고 보다가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이거 못 읽겠다, 이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그림은 그의 아주 초기작이다. 고향 세비야를 떠나 마드리드로 가기 직전에 그린 것으로 당시 그의 나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이 그림이 벨라스케스의 아주 초기작이다. 아주라는 말을 하고 초기작을 합치면 최초의 작품 혹은 두 번째 작품 이렇게 되겠죠. 아주 초기작. 그런데 이 세비야의 물장수라는 이름의 그림 자체가 그림 세 점을 묶어서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소개한 그림은 이 그림 세 점 중에 제일 마지막 그림이다. 이거를 첫 번째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기간을 오래 잡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같은 제목으로 그림이 두 개가 더 있다고 했죠. 하나는 1618년, 그 다음 거는 1620년경, 그리고 이 그림은 1618년에서 1622년까지 사이에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도 이야기했죠. 마드리드로 가기 직전에 그린 거다. 이 화가가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로 간 것이 1622년 4월 초입니다. 그러니 앞에 두 그림보다 완성 시기가 늦다. 우리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주 초기작이라고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일까? 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드리드로 가기 직전에 그린 거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냥 쓱쓱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드리드로 간 것이 1622년 4월 초인데 그러면 그 직전에 그렸다. 적어도 직전, 바로, 곧바로 이런 것을 붙이면 만일 이 그림 한 점 그리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1622년 1월에 그렸다. 그때부터 해서 4월 초까지 그렸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위해서 정의를 내려 봅시다. 아무튼 그때 그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 가기 직전에 그린 게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선회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기 직전에 그렸는데 무슨 사람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있습니까? 10대 후반이면 일단은 한 18살부터 20대 초반이면 한 23살 이렇게 길게 잡을 수 있겠죠. 마드리드 가기 직전이면 그러면 1622년 4월 이전이고 그러면 그때가 20대 초반으로서 23살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벨라스케스는 1599년 6월생입니다. 마드리드로 간 것이 1622년 4월 초. 그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한 22살, 23살 이렇게 되겠죠. 99년이니까 22년 이러면.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1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바로 딸을 아마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딸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18년 19살 때쯤 되죠. 그때 이미 가장이었던 겁니다. 결혼한 사람, 애들 아버지, 그때부터 애들 아버지. 요즘식으로 19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마드리드 가기 직전에 그렸다고 시점을 딱 찍어 놓고는 거기에 나이를 4, 5살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이거는 아무래도 아주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국어를 다루는데 쓰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섬세하고 뛰어난 묘사력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묘사력은 화가의 그 독창성을 가리키지 않죠. 이렇게 글씨를 보고 베껴 쓰는 거를 보통 그 필사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묘사력은 어떤 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거 그걸 가리킵니다. 그가 얼마나 인물의 심리 표현에도 탁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한 22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을 이해해서 그 심리 표현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 글쓴이의 그 글을 써내려가는 그 표현 기법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직접 관찰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게 이 사람이 심리 표현에도 탁월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글을 쓰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그림에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들이 다 어디선가 그 출처가 있는 어디선가 나온 건데 내가 보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 수천 개의 글이 이렇게 쓴 글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미 널려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다시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과연 벨라스케스가 인물의 심리 표현에 탁월했는가?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심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심리를 추측해서
읽어내서 보이지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내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이건 이런 심리를 그린 거다. 이렇게 자기만의 모습으로 그려 보여줘야 하겠죠. 그러니까 가령 그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그려놨을 때는 거긴 심리 표현이 그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화가가 인물을 보면서 그 심리를 읽어내가지고 심리를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쓴 이 사람은 이은화 씨, 이 사람 대단한 거죠. 아니, 어떻게 옛날 사람이니까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물장수, 그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 화가가 과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 이 물장수의 심리가 지금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인가? 과연 물장수의 마음하고 이 그림에서 이은화 씨가 읽어낸 거하고는 일치하는가? 굉장히 그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그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에 그 나타나 있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그림의 중앙에 이 물장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에 있는 그 중심점인 것이죠. 옆모습입니다. 체격이 아주 큰 옆모습이고 머리가 빡빡 거의 그 조금 남기고 싹싹 밀어버린, 근데 머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살이 보이는 나이가 좀 든, 수염도 약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해서 완전히 머리가 흰머리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왼쪽 옆부분, 그러니까 중앙에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나이가 이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하나 있고 그게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보기에는 제일 왼쪽으로 보이죠. 이쪽에 소년이 있습니다. 뭐 머리가 약간 짧고 곱슬곱슬한 티가 있는 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이 물장수가 있고 이 둘의 저 뒷 배경 거기에 나이가 요 둘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은화 씨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물장수 노인은 왼쪽 청년에게 물잔을 건네고 있다. 그 유리로 된 좀 큰 물잔을 밑부분이 좁은 이런 컵인데 거기에 물을 담아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청년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림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동아일보에 보면은 있으니까. 또 지금 여기에서도 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노인은 왼쪽 청년에게 물잔을 건네고 있다는 이 표현이 옳지 않습니다. 중앙에 있는 물장수가 자기 앞에 있는 소년에게 물잔을 건네는 겁니다. 이게 그림에서 구도상 누가 중앙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짚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잔 속에는 검은색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물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한 무화과다. 이렇게 이은하 씨가 썼습니다. 다른 설명에 이거는 무수히 나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그 글들을 보면 다 이게 이제 무화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방금 물을 따랐는지 노인이 잡고 있는 커다란 독이 물병의 표면에는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반짝인다. 자, 방금 물을 따라서 주기는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하 씨의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그 물항아리입니다. 위는 좁고 이렇게 좀 배불뚝이 물항아리인데 그 물항아리에서 방금 물을 따라서 줬기 때문에 이제 항아리 주둥이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린 물이 방울이 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 손잡이가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그러면 손잡이 쪽으로 꺾어서 물을 붓지는 않겠죠. 지금 이 물방울이 손잡이 있는 쪽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인 데서 기울여서 이렇게 물을 붓겠죠. 방향이 어떻게 됐든. 그러면 여기서 물이 흘렀다고 한다면 물의 흔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울어진 쪽에 흔적이 있을 것이고 이걸 바로 세우면 뭐 물방울이 있다면 그쪽에 맺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그 방향이 반대편입니다. 손으로 잡는 손잡이 여기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희귀하게. 그런데 이거를 방금 물을 따랐다는 사실은 딴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물을 따라서 건네주는 장면이니까. 그런데 독이 물항아리 표면에 물방울이 그려져 있는 것을 금방 따른 그때 흘러내려서 이 방울이 지금도 흘러내리면서 반짝인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의 감각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이게 틀렸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물항아리 표면에 있는 물방울이 마치 입체로 진짜 그 자리 우리가 그림에서 물방울이 볼록 튀어나와서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방금 따라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그 동영상의 느낌이 아니고 정지된 화면에서 그 시대에 이 물방울이 입체처럼 그려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때 말하자면 신기술인 것이죠. 그 다음 6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은 해석에 편리하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두 사람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노인은 검게 그을린 피부에 해지고 낡은 옷을 입은 반면에 청년은 하얀 피부에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새다. 한눈에 봐도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이 이제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노인의 옷이 구멍이 나고 해졌다, 낡았다. 이거는 그런데 소년의 옷차림이 그렇게 반듯하고 그 귀족집의 자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머리도 막각 같고 머리 모양도 그렇고 아무튼 이 소년이 얼굴이 흰 것은 소년이니까 나이 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청년이라고 하고 있죠. 그 차이를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를 계속 청년으로 표기하는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은 더 세밀히 봐야 할 텐데 궁금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장수는 하층민이고 이 소녀는 귀족이라든지 상류층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데는 많지 않고 우리 한국어 자료에 많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그림을 설명한 자료에 왜냐하면 서로 보고 가져가서 그 출처 표시를 안 하고 계속 쓰다 보니까 많아진 것이죠. 이런 서술이.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 중에 올리비아 니콜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에세이를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일까? 한 사람은 물장수고 한 사람은 물을 사 먹는 아이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썼는데 이은하 씨는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영문 위키에 보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혹은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상황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물을 사고 파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물을 사서 먹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영문 위키 워터셀러 오브 세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주제가 뭐냐, 뭘 그린 거냐 하면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하층 계급에게 물을 팔던 물장수를 그린 것이고 이 그림에는 물장수와 손님 2명이 나온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여기에서 귀족들이 나오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물론 그 소년만 유독 귀족이었다. 어느 집 누구였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은하 씨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물을 마시고 있는 다른 남자가 묘사되어 있다.
앞에서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이 있고 중앙에 물장수가 있고 그의 앞에 물을 받는 소년이 있습니다. 물잔을 받는 이 둘의 저 뒤에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곳에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거기서 그 머그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년이 받는 컵은 끝이 뾰족하고 그 사람은 바닥이 뭉툭한 잔으로 이렇게 뭔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손님이라고 하니까 물 마시고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소년, 청년, 물장수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소년, 물장수, 저 뒤에 희미하게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나란히 1, 2, 3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화가의 장점입니다. 이때 원근법이라는 것을 잘 구사한 화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이 사람의 기법이 그렇게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 힘들여서 해놨더니 원근법을 그냥 지워버렸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8번째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시선이다. 서로 눈을 전혀 맞추지 않는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막 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서로 눈을 피하네, 눈길을 피하네 이런 장면을 이렇게 쓰겠죠. 마치 동영상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모양입니다.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글보다는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을 붙여가면서 그렇다고 하지 뭐 이러면서 글을 쓰는 타입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듯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은하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죠. 이은하 씨, 서로 눈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 장면에서 눈을 맞출지도 모르니까. 이 어떤 그림을 설명하든 사실관계를 설명하든 이게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그 아이들의 혓짧은 아직 미숙하고 어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9번째, 물장수는 그저 물을 팔 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정말 앞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 학교를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면 이거 영국에서 이 그림을 직접 본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궁금하죠. 청년 벨라스케스는 이 주제에 꽤 매료됐던 듯하다. 물장수라는 여기에 아주 푹 빠져서 거의 똑같은 그림을 3점이나 그렸다. 작품이 3개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 하면 이 화가는 세비야의 물장수를 그리는 게 좋아서 요렇게 그려서 완성, 요렇게 그려서 완성, 그리고 또 요렇게 그려서 완성, 이렇게 3번이나 그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의 작품 완성도가 있는 갖춰진 작품이 1, 2, 3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마드리드로 옮겨가기 전에 완성했다는 이 그림만 완성도가 높은 것이고 앞에 2 그림은 거의 미완성이다. 원근법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을 그리는데 실패했든지. 앞에 있는 그 먼저 그린 그림들을 보면 항아리에 물 흐른 자국 또 무슨 거기에 뭘 집어 던져서 오염이 된 것처럼 그려놓고 물방울이 없고 그 다음에 질감도 살리지 못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결국 그런 그림을 거쳐서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완성됐다. 이 주제에 매료됐다기보다는 그 원근감이라든지 사실적인 묘사를, 사실적인 마치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좋아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한 게 아니다. 마치 복사하듯이. 10번째, 노인과 청년이 서로 시선을 외면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서양에서는 이걸 외면했다고 보지를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받아온 것이죠. 국내로 들여오면서 인용하면서. 외면은 뭐냐 하면 서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쪽에 있는 소년과 이쪽에 있는 물장수는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눈을 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외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 컨택을 하고 있지 않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지만 서로를 앞에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년은 영락없이 물장수의 몸을 어느 부분을 보고 있고 물장수는 영락없이 소년을 향해서 그쪽으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응시하고 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하류층 물장수 노인과 상류층 청년을 이어주는 그 매개, 그게 물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장수와 소년이 물로 연결되어 있으려면 둘이 물에 빠져 있으면 되겠죠. 무슨 수영장 같은데 둘이 빠져 있으면 둘은 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물 밖에 있죠. 물 밖에 있는 두 사람을 물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물이라는 것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고 긴 호스에 넣으면 길쭉하게 호스 안을 흐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사람을 무슨 수로 물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물이 공중에 막 떠다닙니까? 그냥 수정입니까? 수은입니까? 이렇게 방울방울 하면서 그 물장수에게서 소년에게로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이 둘이 접점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물컵입니다. 소년이 물컵을 잡고 있고 물장수가 물컵을 잡고 있고 물은 물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년과 물장수가 만나는 지점, 신체적으로는 이 물컵이라는 걸 같이 붙잡고 있다. 물컵 한 개를. 그래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중년, 이 사람을 노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다르죠. 이 사람하고 뜻이 같지 않습니다.
자꾸 이 소년을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이 어떻게 상류층일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소년의 이름을 대라. 어느 집 아들인지. 뭐 그전에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화가가 그 물장수를 성자나 철학자처럼 근엄하게 그렸다. 글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성자나 철학자처럼 보인다는 것은 다른 해설서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면 좀 고생한 티가 나는 나이든 그 물장수다. 뭐 굳이 성자까지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소년이 성당에서 그 신부님을 도와주는 복자, 그런 복자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게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 그림을 해설한 국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2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동아일보에 글을 쓰는 이 사람은 그런 2차적인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오피니언이니까 또 자기가 이 미술 쪽으로는 너무너무 오래 끝없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작품에 좀 충실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하다못해 영문 위키를 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도가 수도사나 흔히 성자의 모습, 그 좀 찢어진 망토, 뭐 이런 거, 또 괴짜 철학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징이 그런 글들과 다르게 이 글을 쓴 사람은 단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12번째. 이 물장수를 이렇게 근엄하게 그린 그 이유는 어쩌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의 미래 모습을 이 물장수로 그려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삑하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이 물장수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령 꼿꼿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그런데 벨라스케스가 나는 미래에 저런 물장수 같은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했을 거라고 지금 좀 위험하게 가고 있죠. 설령 성공하지 못해서 가난하더라도 벨라스케스가 그 화가로 성공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늙어가는 노인이 되고 싶은 바람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지금 본인이 소개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 그림이 1922년 그 무렵에 완성됐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622년. 그런데 이 사람이 1618년에 이미 결혼을 했고 두 딸의 아버지고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이 훌륭한 그림 기술을 배운 스승의 딸입니다. 그뿐 아니라 1620년에 그러니까 마드리드로 갈 때는 이미 성공길이 트여서 그쪽에서 귀족
불러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1620년에 이미 세비야에서 소위 떴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서 가난하더라도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이 글을 썼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벨라스케스는 그 큰 귀족은 아니지만 소귀족 출신입니다. 집안이. 그런 사람이 하류층 물장수를 동경하지는 않죠. 그 신분제 사회에서. 자, 이 그림의 주제는 세비야라는 곳에서 하층 계급에게 물을 팔던 물장수의 모습을 그린 거다. 이게 그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바탕이 되는 것들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림 원본을 그 전시해 놓은 곳에서 봤더라면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인터넷에 다니는 사진 같은 걸 하나를 딱 놓고는 인터넷에 다니는 글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베껴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돌아다니는 글을.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일일이 깨지는 내용을 계속 쓰고 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있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영국에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스페인 왕실의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스페인 왕실에서 이 왕실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목록 중에 82개의 그림이 지금 영국에서 앱슬리 하우스라고도 하고, 거기 그 웰링턴 컬렉션 그렇게 더 많이 쓰죠. 거기에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 물이 생명에 어떻고 인류 역사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샘물을 떠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물컵에 속에 검은 무화과가 들어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료입니다. 상품. 물이 아니고 판매용 그 음료인 것이죠. 무화과가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무슨 술이 아닌 칵테일 같이 뭔가 가공을 하고 뭔가 집어넣어서 팔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림이 일반 어떤 인물화, 일반 풍경화 이런 게 아니고 독특한 이 그림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걸 그 보데곤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보데가라는 게 스페인의 그 주점, 선술집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선술집이 있는 앞에 선술집 이런 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음료를 사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 그거를 이제 한 독특한 장르로 보데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는 보데곤이라는 그 종류, 장르의 그림이고, 그럼 저건 그냥 물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뒷배경이 시커멓습니다. 검어야, 어두워야 빛이 들어가는 곳은 밝게 보이고, 이제
흔히 그림 속에서 이 명암을, 빛을 표시해서 누가 주인공인지, 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걸 돋보이게 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전에 그림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림의 종류가 어떤가 하는 것도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만 사람마다 저렇게 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주로 하층민들 풍속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 귀족이 이거 그려달라 해서 의뢰받은 작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냥 강물이나 샘물 이런 게 아니고 카페, 바 이런 개념의 노점상이다. 혹은 저게 그 주점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설명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 안토니오 팔로미노라는 사람이 저 그림의 그 중앙에 있는 물장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뻔히 아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물장수는 나이가 들었고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였고, 또 실제로는 그림에선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옷이 찢어져서 속에 피부가 드러나고 그 피부에 뭐 사마귀, 궤양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보다 상태가 더 나빴다고 한 그런 서술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 화가가 물장수를 왜 저렇게 무표정하지만 자세가 바른, 아주 껄렁껄렁하게 나쁜 사람처럼 보통 자세가 좀 무너져 있었겠죠, 생활이 그러면. 근데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이 물장수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인식이 대단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름이 아주 그냥 우리가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 그 날씨가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분이 낮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물을 파는데, 이 물장수가 손님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을 하고 속이고 사기꾼이고, 또 그리고 구걸을 하는 거지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비열한 건달의 모습을 쏙 빼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린 것은 이 화가의 어떤 의지가 드러난 거다. 실제로 안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보고서 저건 가공의 그림이다. 이 물장수가 굉장히 위험 있고 이런 사람처럼 그렸는데, 실제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어떤 품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미화해서 비현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되는 그 물장수가 정말 실제 인물 같습니다. 가디언에서, 이게 그러니까 오래전 기사입니다. 한 20여 년 전 기사인데, 뭐 그림이 워낙 옛날 거니까 그 물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처럼 이렇게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17세기 말에 기록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 거리의 물장수 저 사람이 세비야의 코르시카 사람. 근데 코르시카는 그렇게 또 평이 좋지 않죠. 하여튼 그 사람 별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멍 뚫린 저 옷이 막 뚫어진 저 옷을 입고 손님들에게 피부에 막 그 딱지가 붙은 그 궤양 자국을 보여주면서 물을 파는 그런 물장수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디언에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이 물장수가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고 뭐 생기도 없고, 그런데 소년도 손님인데 손님에게 물을 주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동아일보 그 글 쓴 사람은 왜 서로 외면했을까 이랬는데, 가디언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꼿꼿하게 그렸는데, 그거는 이 그림이야 다 화가 맘대로 그리는 거 아닙니까? 화가는 이 소년에게도 머리를 약간 그 시선을 아래로 이렇게 딱 똑바로 마주 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소곳한 모습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화가가. 그러면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노점에서 물을 파는, 그리고 그 육신은 병들고 아주 가난한, 게다가 나이까지 든 이런 사람 앞에 그 찢어지게 가난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거기에다가 이미 병들고 노쇠한 그 세상을 그만큼 살아온 인간 앞에 약간 이렇게 시선을 내림으로써 그 괴로운 인생, 슬픈 삶에 대해서 마치 대단하다, 그래도 살아가니까, 이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살짝 고개 숙인 모습으로 그렸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 그림이 무슨 성자의 모습이다, 뭐다, 이런 감정이입을 떠나서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대로 구현한다, 보는 대로 그린다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장수의 몸이 이렇게 체격이 좋고, 그리고 옷도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막 주름투성인데 특히 막 깊이 푹푹 파인 자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온통 얼굴로 그냥 척 봐도 알 수 있는, 흉터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소녀는 피부도 상대적으로 희고 매끈하고, 이게 이제 어린 소년과 나이든 물장수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그 모습이 한눈에 딱 대조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보는 그대로 옮겨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장수는 먼지 쌓인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뙤약볕 아래에서 매일매일 이 물장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 이 사실 묘사를 잘했다. 우리가 보고서 그냥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즉 그걸 높이 사는 것이죠. 이 물장수의 옷을 봐도 마치 햇볕 아래에 아주 그 수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금세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그 질감이
정말 그 햇볕에 닳고 달아서 바삭바삭한 막 이런 느낌이 그림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묘사라는 게 그 이전하고 달라진 신기법이죠. 그래서 이 물항아리에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그게 원근법이라든지 빛이 비치는 방향, 그림자 이런 걸 살려서 이게 정말 입체로 보이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저 물방울이 빛을 받아서 광채를 내는 것처럼 그린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귀조가이어서 그렇게 얼굴이 뽀얗게 보이는 게 아니고 밝은 빛을 사용해서 이쪽에 비춰주니까 얘는 아주 그 생기발랄하고 아주 밝게 이 빛의 효과를 사용한 그런 그림, 그걸 표시한, 사실 빛이 들어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솜씨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바로 그때 도입했다. 그리고 이 화가는 그걸 잘 그려낸 그런 솜씨 좋은 화가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서양에서는 이 그림의 원고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같은 백인들 혹은 같은 유럽인들, 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사실주의 기법을 잘 살린 작품이다. 어두운 배경에다가 빛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법이고 원근법을 잘 썼다. 그래서 그림 기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린 그림이다 이런 거보다도, 그리고 이제 똑같이 세비야의 물장수라는 그림이 왜 그림 3점이나 됐느냐 하면은 1618년부터 점점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사실 묘사를 잘하는 그 솜씨가 더 좋아진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마드리드로 가기 전에 완성한, 보니까 좀 기간이 특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길게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원 그림을 두고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스페인은 어땠는가, 사실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또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읽는 사람에게는 무슨 뜻으로 읽히는가 하는 게 하나도 맞지 않는, 그래서 참 딱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글쓰기가 이 수준이다. 아니 엉뚱하게 하층민의 그 고달픈 삶,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저 품위 있는 노인처럼 이 귀족집 아들이 그렇게 되려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런 걸 나타낸 거다. 이렇게 그냥 때려 박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림을 갖고 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무슨 동화 구연입니까?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주 짧은, 실제로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짧은 글에서 자기 자신의 설명이 앞뒤가 안 맞고 이 그림과 전혀 다른 걸 설명하고 있고, 자기 눈으로 보고 쓴 것이라기보다 나와 있는 글들을 스크랩해 갖고 중간에 넣으면서 거기에 자기가 좀 더 살붙이고 분칠한 것처럼 보이는 글이 있고, 그런 글을
유학도 하고 대학원 6군데 다니고 이제는 동아일보에 그 칼럼을 쓴다는 게 또 하나의 스펙으로 붙어서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이거를 동아일보에서 지금 224건이나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거를 나머지 223건을 꺼내서 다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글도 아니다.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든지 이 사람이 글을 쓰는 법을 못 배우고 또 자기가 글을 다룰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받아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걸 성토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글을 보면 좀 생각하고 읽자. 뭐 동아일보의 누구라고 하면 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썼겠지 이러지 말고 물은 공중에서 물이 그냥 휙휙 이렇게 개구리처럼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것 정도는 알고 읽자. 글을 이렇게 쓰면 되겠는가.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 한글 이거 다들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글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면 제대로 이게 글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제대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고 나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은 가서 신문사 댓글도 좀 쓰고 신문사 댓글에 온통 욕만 쓰고 그 글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를 가지고 편싸움들을 하는데 그 글 쓰는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이 이만큼씩 잘려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정말 생명으로 된 촛불을 불태우면서 그 짓하고 살 겁니까? 남을 미워한다든지 누구 편을 들어서 대리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범하다.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모두에게도 더 나은 내일이 오게 그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역할을 한다.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